어제 민주당 최고위를 취재했던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주요 건물들이 모레까지 폐쇄됩니다. 결산 심사는 일단 중단됐지만 정기국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하루 정치권은 올스톱됐습니다. 모든 정당이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비상근무를 이어갔는데 민주당은 자가격리 중인 지도부는 빠진 채 모레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국회가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정당의 온라인 회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인데 올해 국정감사에도 활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민주당 출입기자의 확진 판정으로 의사일정과 각 정당 행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국회 상황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전당대회를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회 출입 취재진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국회가 모레까지 주요 건물을 폐쇄키로 결정하면서 결산 심사는 멈췄지만 9월 정기국회는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국회는 즉각 코로나19 대응 TF를 가동하고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소통관을 폐쇄해 방역을 실시하고 해당 건물 근무자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습니다. 지난 2월엔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 토론회를 다녀가 국회가 전면 폐쇄된 적이 있는데 취재진과 같이 국회에 상주하는 인원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 동선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벌여 오늘 1차 접촉자 68명을 선별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에 참석했던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 14명과 당직자 17명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회가 확실한 방역을 위해 모레까지 주요 건물 폐쇄를 결정하면서 결산 심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당장 오늘 잡혀있던 법사위와 기재위 등 12개 상임위 회의가 취소됐고 내일 예결위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도 일정이 미뤄지면서 결산 심사는 일단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식 등 정기국회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확진자가 추가 발생한다면 국회 폐쇄가 연장될 수 있어 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모레 새 지도부를 선출할 더불어민주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진 기자와 한자리에 있었던 만큼 민주당 지도부는 전당대회에 불참하게 됐습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최고위 참석자들이 대거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결과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들이 능동감시자로 분류됐습니다. 능동감시자 중 대면 접촉이 많은 최고위원들은 오늘 바로 진단검사를 받았고 오는 31일 다시 한번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 자가격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당국의 권고에 따라 매일 본인의 상태를 체크하고 2주간 모임 참석을 자제해야 합니다. 확진 기자와 가까이 앉았던 의원 6명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 등은 곧바로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에 들어간 지도부는 오는 29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축사는 영상 메시지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안규백 전대준비위원장은 오는 29일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많은 국민의 우려가 있겠지만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3단계에 맞춘 전당대회 계획을 수립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미 온라인 플랫폼을 완비해 시스템 정당으로 거듭났고 정당 사상 최초의 온택트 전당대회를 준비해왔다며 일정 강행 배경을 밝혔습니다.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지만 행사 규모가 또 한 차례 축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이 전당대회 현장 참석 인원을 총 47명으로 제한한 데 이어 3단계 수준으로 행사를 축소할 경우 현장 참석자는 9명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오늘 국회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비상근무에 들어갔는데요. 정부 여당을 향해선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을 얘기하고 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도 셧다운된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코로나19 대응 모색에 나섰습니다. 통합당 지도부는 오전 당회의를 취소하고 대신 화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크게 늘기 전에 좌고우면하지 말고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합당은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정부 여당의 협조도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은 필요합니다. 우왕좌왕하실 때가 아닙니다. 1분 1초가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더 이상 소모적인 공방을 벌이시지 마시고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정의당도 예정된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과 2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등을 통해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상정 대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득이 끊긴 가구들과 추석 대목만을 기다려온 소상공인들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여당 내 우려에 대해서 자세한 방역수칙 안내로 극복할 수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도 각각 지도부 일정을 취소한 가운데 국민의당은 주말까지 중앙당사도 폐쇄하며 방역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네, 이슈 분석 양윤선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국회 일정이 전면 중단이 됐는데요.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이게 이번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국회의사당 폐쇄 조치가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입니다. 당시엔 이 국회의원회관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때 확진자가 참석을 했던 게 밝혀지면서 행사에 참석했던 인사들이 아무래도 접촉 가능성 때문에 주요 건물이 약 이틀간 폐쇄가 됐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국회 출입기자가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사안이 더 심각해졌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공무원, 당직자, 취재진 등을 포함해 국회에 상주하는 인원 가운데 코로나 확진 사례가 나온 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예. 해당 기자는 국회 본관, 여당 지도부가 모여있는 회의실을 취재를 한 데다 국회 기자실 등을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요, 1차 접촉자가 무려 68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주당 지도부는 어제 해당 기자의 코로나19 검사 사실이 알려진 뒤부터 선제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갔었습니다. 오늘 오전 역학조사관의 조사가 있었고요. 조사 결과 6명의 의원이 밀접 접촉자, 그리고 당 지도부는 능동 감시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함께 최고위원 회의를 취재했던 다른 기자들도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네, 국회도 이런 상황에 맞춰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이 해당 기자의 확진 판정이 나오자마자 국회 코로나 대응 TF 긴급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요. 즉시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 그리고 소통관 직원들을 퇴근 조치를 했고요. 오늘 자정 새벽 0시를 기해서 각 건물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독과 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회는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 아래 오늘 아침부터는 국회 사무총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국회 재난대책본부로 컨트롤타워를 격상을 해서 현 상황에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예정돼 있던 국회 상임위들이 줄줄이 취소가 됐는데 언제 정상화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 국회는 29일이죠. 토요일까지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국회 본관의 각 당 회의 업무 그리고 의원회 간의 회의 준비 업무를 위해서 개방을 하기로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만 일단 폐쇄를 하고 이후 일정은 방역 당국의 어떤 조치와 검사 상황 등을 보고 결정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29일까지는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잠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회관에 특히 의원 보좌진들 이런 분들이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준비를 좀 할 수 있는 갑자기 폐쇄했기 때문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시간을 좀 드리는 게 좋겠다. 네, 앞서 리포트로 전해드렸듯이 당장 여야 모든 정당이 오늘 아침 회의를 비롯해서 오늘 예정됐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를 했습니다. 결산 심사를 진행 중이던 이 국회 상임위 회의도 줄줄이 잡혀 있었는데 역시 일제히 연기가 됐거든요. 결국 접촉자들의 검사 결과가 관건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선별검사한 인원들이 오늘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오더라도 재검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음성이 나와야 안심할 수준이 되는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 검사 후 약 3일 뒤인 일요일 정도에 검사를 다시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음성 결과를 받아야 안전을 장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추가 감염자가 나오게 된다면 예산 결산 그리고 9월 정기국회까지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는 다만 최대한 정기국회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국회 일정이 정상화가 되더라도 토론회 등의 행사는 더 연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국회에도 언택트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열리는 행사를 2주간 전면 중단을 하고 또 방문증 발급 절차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국회 기존 상주 인원을 제외하고 이제 방문객들 출입 불허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41명입니다. 대구, 경북 대유행이 있었 이후에 신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왔고 전국 곳곳에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 때문에 국회 외부 인원 방문을 아무래도 중단하고 행사 중단 조치는 좀 더 장기화되지 않겠냐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다음 달 1일이면 정기국회로 각 부처와 소속기관의 업무 보고 그리고 국정감사가 있는 만큼 국회에 방문자가 1년 중 가장 많은 시점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진정세에 있지도 않은데 업무를 기존 그대로 이어가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할 것을 지시한 상태입니다. 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각 당의 의원총회까지 비대면으로 실시하자는데 의견을 모았고 각 의원 노트북 프로그램까지 설치를 마무리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임위원회는 업체 선정 등의 절차를 마무리해서 다음 달 정도에는 이 화상회의가 가능하게끔 한다는 게 국회 사무처의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기국회 때부터는 이제 화상회의도 가능하도록 네. 준비하고 있다. 네. 이슈 분석 양윤성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지금 얘기했다시피 코로나19로 국회 폐쇄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국회가 이제 비대면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따라서 올해 국정감사는 일부 비대면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도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올해 국정감사는 일부 비대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는 화상회의 같은 국회 비대면 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인데 다음 달 둘째 주부터 각 당의 의원총회와 워크숍 등 온라인 대규모 회의 진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회는 나아가 10월부터 온라인 상임위 회의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11월 중엔 모두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10월에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요. 사무처장은 어떤 최대한 빠르게 구축돼서 언택트 회의가 비대면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야는 원활한 국회 운영에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 회동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상임위 숙려 기간 없이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코로나 관련 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걸로 전망됩니다. 먼저 원격 출석과 원격 표결 법안입니다. 현행 국회법엔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근거 규정이 없는데 감염병 확산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회의장의 허락을 받아 원격 출석이 가능하도록 하고 원격 표결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나올 참고인을 원격으로 출석시키는 법안도 있습니다. 참고인이 질병,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국회의장이나 상임위원장 허가를 받아 원격 출석하도록 합니다. 비대면 방식으로 제출하는 법안 발의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4일 통합당 이영 의원은 21대 국회 최초로 비대면 법안 발의를 마쳤는데 법안 설명과 법안에 동참하는 의원 서명 작업을 각각 전자문서 시스템과 전자서명으로 대체하고 법안은 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관련 입법과 비대면 방식으로의 입법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차 총파업을 선언한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즉각적인 집단 행동 철회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의료계가 의료 비상시국에 국민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것은 무책임과 집단 이기주의로 여겨질 뿐이라며 지금 즉시 집단 행동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정부가 공공의료 확대 정책을 코로나 이후에 논의하자고 물러선 만큼 의료계는 파업을 즉각 중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박형순 금지법을 비판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언론사 인터뷰에서 집회를 결정한 판사의 이름을 따서 판결을 공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SNS를 통해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에서 판사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판결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형순 금지법은 집회 시위법 개정안으로 감염병법상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27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코로나19 전국에서 요즘 특히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인데요. 의사 출신으로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과 의사협회 파업 등에 비판적 의견을 내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안 대표를 향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은 언제나 같이 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혔고 이제 선택은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의 선택에 딸린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이 되든 대선이 되든 합치면 확장력이 있고 훨씬 더 선거를 치르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대선을 언급하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함께할 수 있다는 의견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안철수 대표나 국민의당의 선택에 달린 것 같다며 연대나 통합에 대한 결정권을 안 대표에게 넘겼는데요. 주 원내대표는 안 대표의 발언 등을 보면 문재인 정권이 대단히 잘못하고 있고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는 점이 통합당과 생각이 같은 것 같다며 양당의 지지 세력이 합칠 경우 선거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안 대표를 향한 통합당의 러브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주 원내대표는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 등에서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나서는 구도를 언급해왔는데요. 최근 극우 세력과의 선긋기에 나선 통합당이 안 대표와의 연대나 통합을 통해 중도층을 겨냥한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늘도 SNS를 통해 의료계 총파업 중단과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함께하자는 통합당 주 원내대표의 이딴 러브콜에 안 대표는 어떤 답을 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안철수 대표에 이어서 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또는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또 한 명의 인물입니다.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인데요. 홍 전 의원이 최근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면서 정계 복귀설이 불거지고 관련주가 급등하는 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2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간 즐거웠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며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라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그리고 생수 한 병을 들고 산을 오르는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요. 세 문장의 짧은 글이지만 현재 식품회사를 운영 중인 홍 전 의원이 작별 메시지를 남기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계에 복귀하려는 암시가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도 홍정욱 서울시장을 기다린다, 서울시장 경선에 참여하나 등의 댓글이 이어지면서 어제 홍정욱 테마주로 알려진 관련주가 20% 넘게 폭등하기도 했습니다. 통합당의 서울시장 후보 1군 가운데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홍 전 의원은
70년생으로 비교적 젊은 편인 때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경제인 이미지를 갖추고 있고 18대 국회의원 시절 당내 바른 소리를 담당하는 개혁파를 자임해 보수 진영이 새 인물론을 내세울 때마다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딸이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정계 진출에 빨간불이 켜지기도 했지만 자녀 개인의 일탈과 정치력은 별개란 시선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홍 전 의원은 통합당 김종인 위원장이 거론하고 있는 이른바 40대 경제기술론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정치권과의 교류는 많지 않은 편인데요. 세간의 예측대로 과연 정계에 복귀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취재했던 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되면서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이 일제히 선별검사 대상으로 분리됐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민주당 원내대변인 홍정민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정민입니다. 네, 홍 의원께서 지금 원내대변인 맡고 계시는데 지금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 데려가지고 있는데 홍 의원께서는 괜찮으십니까? 예, 저는 어제 그 최고위원 회의 때 비공개 회의에만 참석하고 그 사진 기자가 참석했던 공개 회의엔 참석하지 않아서 현재 대상자는 아닙니다. 그때 현장에 있지 않았군요. 네. 네, 질병관리본부가 오늘 역학조사를 이제 진행을 했고 또 당 최고위 참석자들 또 회의장 위치에 따라서 밀접 접촉자 또 능동 감시자 분류가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분류된 규모 그냥 당직자나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그 대상 의원 및 당직자 수가 31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 AB 구역에 있던 밀접 접촉자는 10명 정도이고요. 네. 나머지는 모두 능동 감시 대상입니다. 지금 이 선별검사 등은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돼 있습니까? 금일 그 역학조사를 진행한 질본에 따르면 사실 능동 감시 대상의 경우에 검사 결과가 가장 정확하게 나오려면 3일 후에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밀접 접촉자의 경우에는 그 자가 격리된 상태죠. 지금 어제부터. 그리고 그 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증상이 나타날 때 검사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2주간의 격리 해제 직전에 받는 거라서 원칙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아무도 검사를 안 하는 게 가장 원칙적인 상황인데요. 예. 다만 이제 능동 감시 대상자 중에 그 대면 접촉이 많은 지도부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신속히 검사 결과 확인하기 위해서 금일 검사를 받았어요. 예. 이런 그 능동 감시 대상에 계셨고 오늘 검사를 그래서 받은 지도부 의원들은 한 8분 정도 되십니다. 그렇군요. 지금 결과가 나와봐야겠는데 네. 김태년 원내대표 경우는 이제 확진 기자하고 밀접한 접촉자는 아니어서 네. 능동 감시로 분리됐다고 들었는데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오면은 이제 자가격리에서는 해제가 되겠지만은 당장 지금 내일 모레죠.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참석 어렵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능동 감시 대상자이고 오늘 검사가 음성이 나오면 즉시 격리 해제가 되고 일상 업무 복귀는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그 2주간 밀집 지역에만은 자제가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금주 토요일 날 예상된 전당대회가 10명 이내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지금 검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나온 후에도 참석하실지 않을지 이런 부분은 나온 뒤에 결정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미 이낙연 후보는 31일까지 이제 격리 상황인데 다른 분들도 지금 당 지도부 여러 가지 어떻게 현장에 참석 못하고 화상 연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지금 사실 당 지도부 중에 참석 대상은 그 이해찬 대표님하고 윤호중 사무총장님밖에 없어요. 원래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일단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 화상으로 연결할지 직접 참석하실지 대독을 하실지 이런 부분은 결정이 그 뒤에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미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당대회 자체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낙연 지금 대표 후보가 이미 격리 상황에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당 지도부까지 불참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예정대로 진행합니다만은 진행 방식이라든가 방역 등에서 조금 다른 형태가 다른 조치가 필요할까요? 지금 전당대회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원래 그 당 이번에 전당대회를 온라인 비대면으로 개최할 예정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었냐면 기존에는 2년 전에 2만 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올해는 최소화시켜서 636명만 참석하고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이게 가능했던 거는 사실은 정당원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구축됐고 관련 당원 당규가 최근에 이제 개정돼서 마련돼서 가능한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모만 더 축소됐을 뿐으로 아마 처음에는 2단계 격상됐을 때 47명으로 줄였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9명 정도로 이렇게 10명 이내로 최소화시켜서 전당대회라고 하지만 거의 참석자가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모를 아예 비대면으로 했다가 몇백 명에서 몇십 명 됐다가 이제 정말 몇 명만 참석하는 그런 이제 자리가 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온라인으로 진행됐어도 그 투표율은 이전보다 더 높게 지금 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투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오늘까지 이제 대의원들이 예. 하고 있는데 권리당원 투표율도 약 40% 정도로 이전보다 높아졌고 중앙대의원의 경우는 현재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70%가 넘었다고 이 정도라고 지금 돼서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투표 참여는 오히려 지금 높다 예전보다 이런 얘기고요. 국회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폐쇄 결정이 됐는데요. 통합당은 의원과 당직자 모두 지금 재택근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앞으로 회의나 당 일정 등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예, 저희도 오늘하고 내일이 다 국회가 폐쇄돼 있고 네. 그래서 국회가 아마 월요일부터 정상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모두 다 의원실, 보좌진, 당직자 다 전원 재택근무하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 예정됐던 그런 회의들이 다 취소됐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회의가 내일 진행될 중앙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중앙당사로 그러니까 국회에서 중앙당사로 장소가 변경되어서 예정대로 개최되게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홍정민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한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로 첫 번째 토크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성 기자님. 예, 이 정치의 본산 국회죠. 예. 네, 국회할 때 그 회자가 모일 회자입니다. 그런데 모이면 지금 가장 위험한 게 코로나죠. 그래서 이 국회를 덮친 코로나, 이 정치를 지금 멈춰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모이는 곳이 이제 국회인데 옛날에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반대로 너무 뭉치면 요새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지난번도 한번 이제 국회가 폐쇄가 된 적이 있긴 합니다만은 모든 일정이 전면 이렇게 된 데다가 주요 정당들도 지금 이런 상황인데 현장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이게 이제 민주당 출입 기자가 이제 확진자가 되면서 지금 이 사달이 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기자 직업 자체가 현장에 이제 밀착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사진, 이 카메라 이쪽 담당하는 기자들은 뭐 현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밀착이라는 단어를 들으니까 밀착 취재란 말이 떠오르고 있는. 그렇습니다. 밀착감 취재죠. 예. 기자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 감염병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일단 29일까지 국회 본관 자체를 지금 폐쇄하고 소통관 기자들이 머무는 기자들이 있는 공간이 소통관이라고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 건물은 이제 새로 지은 건물이죠. 그렇습니다. 네. 30일까지 폐쇄를 하는데요. 이 추가 확진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폐쇄 상태가 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민주당의 홍정민 의원이 자세히 설명을 하긴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오늘 저녁에 아마 결과가 나올 텐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 국회 또 민주당 또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이
사실상 업무 정지가 되는 이런 상태가 얼마나 더 길어질지 좀 지켜봐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경험은 정말 초유의 일이니까요, 우리가요. 그렇죠. 그렇죠. 과거 메르스 사태 때도 국회는 사실은 안전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주로 병원발로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거는 이 지역에서 어느 특정 장소에만 그 코로나19 그 무슨 감염 위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 지금은 그냥 우리 이렇게 평상시에 다니다가 예를 들어서 출퇴근하는 과정에서도 그 감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거든요. 네, 우리를 포함해서 어떻게 감염될지 그렇죠. 모르는 그런 거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국회도 그 특히 확진자가 하나 나왔고 그렇다면 그 확진자가 특히 사진 기자들은 사실은 취재 기자보다 일반 취재 기자보다 사진 기자들이 훨씬 동선이 넓습니다. 어떤 때는 뭐 여당에 갔다가 취재하기도 하고 야당에 갔다가 취재하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훨씬 그 이른바 이 감염의 위험성 또는 확산의 위험성은 넓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도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네, 오늘로 예정됐던 각 상임위 회의들도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코로나 자가격리 등을 이유로 결산 심사에 불참하는 경우들이 있어 왔는데요. 어제 민주당 회의에 참석했던 지도부도 대부분이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결산국회 아무래도 차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선 그 내일 모레까지 국회를 셧다운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주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30일, 31일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다음 정기국회 넘어가고요. 그렇죠. 9월 1일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실 그동안에 몇 차례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잘 아시지만 결산이라는 것이 그렇잖아도 그 뭐 수박 겉핥기식으로 넘어간다 이런 비판이 없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그거마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하는 부분에 관해서 정밀한 심사는커녕 그냥 겉핥기조차 지금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뭐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이제 국정감사나 상임위를 통해서 뭔가 좀 그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것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지난해 예산 문제를 결산을 하고 또 내년에 정기국회 예산을 보자 해서 이제 8월에 임시국회를 했다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 지켜지긴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결산상임위원회가 무려 9개가 연기가 됐어요. 이게 사실상 취소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어떻게 될지. 화요일이 이제 9월 1일 정기국회 개원일인데 개원식이 과연 될지 뭐 애국가는 일절만 부른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이거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이 결산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 국회법 규정 중에 본회의장 표결을 위해서는 본회의장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한 공간 안에 모이는 것 자체가 이 코로나 대침에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물론 개회식 자체는 방역 당국의 이제 유권 해석을 받았다고 합니다. 가능한 걸로요. 현재까지 우리나라 지금 현역 의원들이 지금 감염된 경우는 없었죠, 아직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안심할 수 없는 단계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국회가 어떻게 될지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까지 이렇게 되니까 더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요. 지금 이렇게 최근에 이번에 다시 두 번째 재확산이 되면서 지금 장기간 버텨온 의료 체계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를 이뤘다 이런 평가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신천지, 대구 그때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집중적인 전략이 가능했었는데 이번에 어려워져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순수하게 방역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사실은 지금 그 벌써 200명 넘은 기간이 꽤 오래돼 있고요. 이제 오늘은 441명까지 갔기 때문에 400대가 지금 이틀간 계속 그렇죠. 이 정도면은 뭐 3단계 거리두기를 해야 될 상황이겠죠. 그러나 이제 그 어떤 경기 침체의 우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3단계가 된다면 이제 사실상 뭐 모든 경제 활동이 중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방역적 관점과. 그래서 정부도 고민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 됐든 간에 조만간에 아마 이제 오늘 처음 400명을 넘었으니까 어제 320명이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내일이나 뭐 이 정도를 좀 이렇게 더 지켜본 다음에 뭐 3단계로 갈 것인지 요새는 또 2.5단계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인 3단계. 준 3단계라는 뭐 그런 것이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하루 이틀 더 지켜보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 되면 이렇게 우리 사회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게 되면 10명 이상 모임 금지되고요. 거의 모든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회활동, 경제활동 자체가 멈춰 서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3단계를 해본 적이 없죠? 없습니다. 네. 3단계로 이제 언제 넘어가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방역당국 설명은 이건 숫자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역학조사나 이런 방역의 어떤 시스템 자체가 붕괴됐다라고 판단됐을 때 3단계로 격상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또 만에 하나 3단계로 격상을 하더라도 며칠 몇 시부터 3단계로 격상을 한다라고 미리 예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짜 뉴스 중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방역 당국이 오늘 뭐 오전 11시에 3단계 격상을 한다고 발표한다더라. 이런 뉴스는 그냥 가짜 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정부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가 지금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이 3단계 문제는 그렇게 코로나라는 이 질병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멈춰서는 굉장히 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짜 뉴스를 좀 믿지 마시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2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급 대상과 범위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재난지원금은 경기 부양책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통합당 윤희숙 의원뿐만 아니라 이낙연 의원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릴까요? 저는 지금 그 문제에 약간 성급하다고 생각해요. 그 논쟁 자체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3단계로 격상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먼저 결정이 돼야 만약에 3단계로 격상이 되면 굉장히 그 살기 어려운 사람들한테 어떤 그 생계 지원도 해야 되는 거지만 고용을 유지하는 어떤 그 중소기업 같은 데다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엄청나게 퍼부어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한정된 국가의 재원을 어디에다가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 문제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가 결론이 난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걸 뭐 전부 다 줘야 된다, 아니다 절반만 줘야 된다. 지금 이런 이 논쟁 자체가 좀 약간 의미가 없고 좀 섣부른 측면이 있습니다. 성 기자는 어쨌든 그래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지만은 나중에 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그 경기 부양 차원보다는 구제책에 가까운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그건 네. 정부 당국자들도 다 인정을 하고요. 그 전에 1차 재난지원금 때는 뭐 전부 다 주는 쪽으로 결론이 논쟁 끝에 났습니다만 지금은 정부 여당 안에서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장 생계가 끊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우선이다. 이쪽 의견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국민 여론은 좀 팽팽한 편이죠.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사실은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적어도 구조 정도는 그걸로 충당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얘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그 재원은 전부 다 빚으로 충당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건 미래세대가 갚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2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경기 부양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지금 얘기하는 구제책으로 볼 것이냐 그러는데 저는 뭐 당연히 구제책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제책으로 보면 국민 전원한테 줄 수가 없고 일부한테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신속성 측면에서 좀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액수가 그렇게 이제 일부한테 주면 액수는 좀 많아질 수 있지만 뭔가 그 좀 하여튼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 행정 비용이 또 있어요. 어느 단계에 줘야 되느냐. 뭐 50%를 50%에서 하위 50%는 전액을 주고 그 위로는 그럼 한 푼도 안 줄 것이냐. 이런 걸 또 계산하는데 상당한 정도의 행정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바에야 전원한테 주는 게 낫지 않느냐. 또 이런 반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아마 정부도 준비는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지금 그 당장 어떻게 시행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건 논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결산국회는 중단이 됐는데 다음 주 화요일에 개회가 되는 이제 9월 정기국회 개회식 예정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간략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지금 이제 박병석 의장을 비롯해서 국회를 온라인 화상 시스템 도입해서 하겠다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현재 국회법 111조에 보면은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등이 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선행 조치도 필요하겠군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의원총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화상 회의를 하면 된다고 하고요.
상임위원회도 지금 아직 2단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50명을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들 취재나 관계자들 출석해서 진술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회의장입니다. 네. 근데 이 부분은 아직도 여야 간의 의견을 모으질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감하게 화상회의를 도입을 해서 표결도 본회의장에 오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럼 지금처럼 그 여당이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아주 쉽게 모든 의안을 다 표결로 해서 일방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이 야당에서 지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국회법 개정이 필요해요. 아까 111조 말씀하셨죠? 그런 부분. 또 약간 회의 시간을 길게 늘려서 순차적으로 투표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이게 법률 개정이 필요하냐 아니면 법률에 대한 유권 해석만으로 가능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여야가 구체적으로 합의를 이뤄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결정 방식의 변화는 결정 과정의 양상도 조금 달라질 여지도 있어 보이네요. 그렇죠.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국회에서의 활동이라는 거는 의장이 결심하고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못하는 게 없습니다. 국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게 뭐 그 어떤 정략적인 발상으로 지금 그 모이지 못하게 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뭐 머리를 맞댄다고 했을 경우에 뭐 이게 합의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합의 처리가 가능한 것이다. 근데 물론 이제 그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일방 국회를 그 여러 차례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불신이 약간 쌓였는데 저는 뭐 그것만 해소시켜 준다면 별 문제, 국회 운영에 별 문제. 조심스럽고 상대방을 배려할 여지도 있군요. 그렇죠. 아니 왜냐면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서 뭐 일방 처리해서 지금 그런 법안들은 대략 다 7월 달에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정기국회라는 게 앞으로 100일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며칠간 뭘 이렇게 그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해서 지금 여당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뭐 이런 상황도 저는 아니라고 보니까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여야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뜻을 모으고 있는 만큼 큰 차질 없이 민생 현안들을 살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윤 의원님께서 선택한 주제 말씀해 주시죠. 네, 바로 이런 거와 연관이 돼 있는 거지만 내일 모레가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예요. 이제 신임 대표를 뽑게 되는데 과연 조금 전에 뭐 그 원내대변인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당대회는 어떻게 그 전당대회도 지금 뭐 10명 이상 참석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현재 9명 얘기를 하고 있어요. 9명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사상 처음 보는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온라인 비대면으로 전당대회를 치른다? 그게 과연 어떤 장면일까? 저도 잘 실감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발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경쟁 과정의 역동성을 좀 보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당헌 당규 같은 것도 이제 결정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핵심은 지도부 선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표. 그러니까 상황, 이제 뭐 지금 민주당 주변에서 잘 아시지만 네. 뭐 어대낙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이다. 뭐 이런 이제 소문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그거를 만약에 반전시키려고 한다면 사실은 김부겸 후보나 박주민 후보가 그 어떻게 이제 거기에 뭐 일반적인 그 권리당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이 그 반전의 설득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장면을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심지어는 뭐 이낙연 후보가 너무 일찌감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방송 토론조차 제대로 그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당사자들도 있지만 보는 사람들의 흥미도 떨어졌겠습니다. 그런 것도 예. 그러니까 이른바 전당대회의 열기라는 게 찾아볼 수 없는 지경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반전도 당연히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냥 이낙연 대세론이 끝까지 유지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섣부른 진단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오히려 대세를 유지하는 변수로 작동했다라고 그렇게 됐다 보는군요. 이거죠. 이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자체가 굉장히 좀 위중한 상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아예 설계를 했기 때문에 9명만 참석하는 전당대회를 네. 설계를 했던 거고요. 만에 하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이 되더라도 전당대회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이게 상황이 앞으로 개선될지 여부에 대해서 자신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 그 아까 홍정민 의원이 뭐 설명을 자세히 했습니다만 이 권리당원이 한 70만 명 정도 되는데 24일, 25일 온라인 투표했고요. 26일, 27일 자동응답 전화로 이제 보완을 합니다.
대의원들은 26일, 27일 이틀 동안 온라인 투표 대부분. 투표율 높았다고 자평하네요, 보니까요. 예. 2년 전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요. 2년 전에 대의원들이 75% 정도 현장 투표를 했는데 아까 중간 집계했는데 70%를 넘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또 권리당원들도 2년 전에 34%였는데 지금 40%를 넘어선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아마 그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들이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정당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떤 위기감 같은 걸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좀 결집을 하는 현상일 것 같다. 중간에 지지율 역전 오히려 촉진제가 됐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여야 지지도가 뒤집혔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직무평가가 굉장히 낮았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결집하는 현상. 이게 이제 그 대표 후보들 또 최고위원 후보들한테 어떻게 이제 유불리로 작용할지 이거는 좀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다만 이낙연 후보자한테 좀 유리하게 작용하는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2위가 누가 될까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이 2위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몸값이 좌우가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최대 수혜자가 될까요? 글쎄요, 저도 그 양쪽 캠프에 좀 물어봤는데 대체로 뭐 김부겸 후보가 박주민 후보보다는 앞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요. 대의원들 투표에서는 김부겸 후보가 좀 유리하다고 하고요.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박주민 후보가 조금 강세라고 대의원 합니다. 45%, 권리당원 40%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의원들이 이제 비중도 높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행사하는 표의 등가성이 이제 훨씬 높은 편이죠. 그래서 또 이제 그 박주민 후보는 사실 현 지도부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현 지도부의 일원이 차기 전당대회에 대표로 출마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른바 좀 친문재인 성향의 동료 의원들도 좀 너무 성급한 것 아니야? 이제 이런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이제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2, 3위가 뭐 바뀌거나 그럴 걸로 예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 대표 선출을 하는데 2등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2등이냐 3등이냐는 건 그날 전당대회에서 그 약간의 기분 차이지. 사실 앞으로 그 사람들의 정치적 장래, 정치적 미래와 관련해서 내가 그래도 전당대회에서 2등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추후 행보에 별 변수가 안 저는 된다.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만약에 이낙연 그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 3월쯤에 다시 차기 전당대회를 또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번에 2위를 한 후보가 유리하냐?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 상황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때는 대선 1년 전이기 때문에 또 다른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또 다른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뭐 2위가 별 의미는 없고 다만 이제 굳이 따지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 중량감 비록 뭐 김부겸 후보가 대구에서 낙선을 했습니다만 정치적 중량감으로 보면 김부겸 후보에 대항하는 박주민 그 후보의 그 무게감은 다소 떨어지는 것 아니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까 이렇게 뭐 봅니다. 대개 비슷하게 2, 3위를 전망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나머지 최고위원들 지금 이제 10명이 처음에 나왔다가 두 사람이 컷오프되고 8명이 경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여성 1명 양향자 후보의 경우는 사실상 확정이 됐는데 나머지 7명 중에서 4명이 지금 경쟁하는 과정인데 혹시 그 경쟁하는 후보들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그 후보라든가 뭐 사항이 있었다면요? 예, 이게 그 대의원들 명부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상대로 이제 김종민 의원이 좀 강세라고 하고요. 요새 뭐 청문회에서 간혹 주목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른바 친문 성향이고요. 또 그 이외에는 이제 염태영 수원시장, 과연 기초단체장이 최고위원회 당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굉장히 좀 관심거리고요. 전에 박우섭 청장이 도전했다가 실패했었죠. 예, 2015년에 인천 남구청장 박우섭 구청장이 도전했다 실패했고요. 2018년에는 논산시장 황명선 후보가 도전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원은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고요. 국회의원이 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염태영 수원시장의 최고위원 당선 여부가 이번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좀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최고위원 후보들 중에 주목했던 사항이 있다면? 글쎄, 뭐 저는 뭐 최고위원이 대표 경선과 같이 치러지는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서는 주목도가 훨씬 떨어지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언론에 그 비치는 여러 가지 모습은 그동안에 뭐 이원욱 의원인가요? 예. 이원욱 의원이 뭐 최근에 뭐 박형순 방지법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냈어요. 초반에 원건 노선으로 가다가 나중에 후반에 그렇죠. 강하게 나왔죠. 이제 그런 점들이 제가 보기엔 아마 친문 권리당원들의 좀 주목도를 높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짧게 답변 듣겠습니다. 차기 지도부에 놓인 가장 큰 과제 뭐라고 보십니까? 예, 이낙연 후보자가 지금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노영민 비서실장하고 관계도 좋고요. 야당에서도 평가가 좋은 편이에요. 정치적인 이념 성향도 오히려 진보보다는 보수 성향에 가깝고요. 또 대화론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표가 되면 여야 관계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지금 뽑히는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 말로 가잖아요. 그렇죠. 예. 가기 때문에 청와대와의 관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청와대의 관계를 지금처럼 약간은 뭐 수직적 관계 비슷한 이런 국면으로 여전히 유지해 갈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뭔가 차별화를 좀 시도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정권 말기처럼 차별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내년 3월까지 지금 이낙연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는 전제하에 그럼 내년 3월까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3월까지는 차별화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간에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재난에 이제 민주당 대표가 최고위원 뽑는 선거 어쨌든 일정대로 진행이 되긴 합니다만 좀 결과를 보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틀 남았죠. 오늘 두 분 여러 가지 발제해 주셨는데 논평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성환영 의원님. 예, 저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재택근무하다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뭐 모든 사람이 다 힘드실 겁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용기,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논평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로나 상황 우리에게는 자신감과 용기가 필요하다. 오늘의 한 줄 논평이었고요. 최병묵 의원께서는요. 저는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최고위원 후보나 대표 후보들이 여러 가지 주장을 내놨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제가 보기에는 민심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 꽤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결국 대표가 되거나 최고위원이 될 경우에도 민심과 당심, 그러니까 당심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친문 권리당원들의 그 의견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에 괴리를 메워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는 것이 바로 이제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개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민심과 당심 사이를 잘 관리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민심과 당심 사이라는 한 줄 논평을 하겠습니다. 민심과 당심 사이 불가피하게 전당대회는 당심 중심으로 가는데 이후에 민심과 어떻게 잘 엮여갈 것인가 이게 과제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목요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부터 주말까지 또 비 소식이 나와 있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